네, 현재 시간 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반납해내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코스닥은 831.49포인트 지나고 있어요. 빠르게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손여루 팀장, 전덕하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주들 무엇인지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이번에는 LNF였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LNF를 매수 의견을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했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걸고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양극재 소재주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러한 성적표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타겟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던 배경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좀 영업이익 단에서 좀 손실이 많았습니다. 네, 매출액은 좀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1.4조 원으로 YOY 대비해서 네. 146%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404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OP 마진 같은 경우에는 3% 수준이고요. YOY로 마이너스 24% 정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지난 연도 말부터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1월 달에 테슬라 연휴로 인한 가동 중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나 높은 원가들이 이렇게 좀 반영된 것들도 있고 특히나 이번에 해외 사채,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평가 손실이 622억 원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그냥 싹 다 제외해 놓고서 마이너스 된 걸 전부 다 제외해 놓고 나서 본 이제 수익률은 순이익률은 3.4%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좀 시장에서 많이 기대했던 양극재 업체들 이제 계속해서 커질 거다. 공장 짓고 이제 납품할 거다. 전기차 많이 팔릴 거다. 이런 기대감과는 다르게 1분기에는 좀 대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아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과열된 게 아니냐라는 좀 의견이 시장에서 많이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나온다. 그리고 그 시작은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은 다수거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국내 경쟁사 대비 LNF는 지나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했고 또 유한타증권에선 양극재 기업 중에 최고의 최상급의 투자 매력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이 상대적으로 LNF가 다른 양극재주들에 비해서 매력도가 좀 높습니까? 우선 현 위치에서는 저는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LNF가 오늘 음봉을 나와주고 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외적인 리포트는 좀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에코프로 BM이랑 LNF랑 포스코 케미칼을 종종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주가 수익비를 보더라도 업종퍼는 72.45로 세 종목 모두 균일한데 이제 현재 퍼 같은 경우가 이제 에코프로 BM이 한 50 정도고 포스코 케미칼은 오히려 더 높죠. 업종 대비 더 높은 영역이고 LNF는 32.37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제일 높은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래도 양극재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뇌리 속에 딱 떠오르는 게 에코프로 BM이랑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랑 LNF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확실하게 2차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대장급 종목이다. 그만큼 가장 먼저 양극재 기업 중에서 실적을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이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와 묶이면서 어떤 2차전지 밸류체를 형성했다. 이런 기대감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LNF는 이제 어떤 좀 묵묵하게 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앞에서 전덕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에는 어떤 중국과의 어떤 공장 불능 상태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면서 2분기 이후로는 긍정적인 실적 어떤 향상 개선이 진행될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LNF 현재 저점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네. 외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의 투매 물량을 잘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맥점 잡는 것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NF가 또 그동안 다른 양극재주들에 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낮았던 게 약간 테슬라와 연동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주가가 부진할 때 LNF가 같이 좀 묶여서 다른 종목들만큼 오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있어요. 다시 말해서 테슬라 공장이 계속 정상화되고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된다면 LNF 하반기는 기대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컴포를 보니 국내 기업과 전구체 대규모 생산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고 중국 리스크를 배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말했거든요.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또 가져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성장성 자체에 의구심을 드시는 분들은 네.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정부 자체가 워낙 또 아시아 쪽에 많이 몰려 있고 그중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장 성장성 자체는 뭐 아무도 이제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결국 시장에서 내린 결론은 지금 1분기도 이랬는데 네. 2분기 또 기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 아, 그러면 그때 또 실망 매물이 나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뭐 당국 같은 경우에서, 당국 같은 경우에서도 과열되지 않았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뭐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실제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이 잡힌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저점이 잡힌 건 아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가는 방향성, 그 성장성 자체를 무시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까지 좀 가시화되고, 특히나 또 시장에서 언제 등을 또 돌릴 수 있는지는 모르고, 보면 업종별 퍼가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업종별 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아까 잠깐 대기실에서 얘기했던 게 2차 전지가 마냥 성장주로만 봐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업종들이 이제는 실적이 가시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이제 서울대 들어갔으면은 성적표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성적표를 받아봐서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있던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적용하겠느냐.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해야 될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성장성 자체에 의심을 두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언제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관심도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찬가지로 아까 2분기, 3분기부터 이제 공장들이 전구체 뭐 이런 재료들, 원재료들 이런 좀 많이 가격이 크게 반영됐던 그런 것들이 좀 이제는 하향 평균화되면, 하향 안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자라고 했어요. 그럼 저희 시청자분께서 오늘 LNF는 왜 빠지는 건가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분은 또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언제 에코프로 매물 그럼 매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대성님과 같은 LNF 주주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버티는 게 저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LNF 주주라면은 현 구간에서 매도는 못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라면은 추후에 좀 더 비중을 늘릴 기회를 노려보지 않겠느냐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에코프로, BM이랑 LNF 둘 다 지금 가장 두터운 매물대는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황인데서, 예를 들어서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5% 구간은 뭐 옛날에 이탈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구간의 최고 두터운 매물대는 아직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당장 에코프로, BM이랑 LNF를 버린 다음에 내일 다른 종목 수익을 내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2배, 3배 이상 줄 수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저평가 영역이 있고, LNF는 무려 12개월 선행포 기준으로 3분의 1가량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LNF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맥점을 잡는 순간에서 조금 더 비중을 키워볼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본다, 그런 마음가짐을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코스닥이 음전했는데 그 배경에는 에코프로의 하락이 또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현구간 에코프로가 2시 한 41분을 기점으로 주가 낙폭을 키우면서 4% 가깝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MSCI 지수 정기 변경에 앞두고서는 이 에코프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미공개 정보 이용
내용으로 에코프로의 전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덕화 팀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뭐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 자체도 좋지 않았었던 부분이고 이런 노이즈가 생기면서 실망 매물들이나 그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물량들 많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오늘 2차 전지 자체 좀 투자 심리 자체도 안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뭐 섣부르게 여러분들 또 이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뭐 미공개 자료다 뭐 이렇게 짜집기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흔든 적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공포감이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성 자체는 뭐 이렇게 두고 볼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이 실망 매물에 여러분들 급하게 패닉셀에 동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 구간에서 자리야 50만 원짜리까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좀 더 침착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그 뉴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투심이 또 급격히 위축되며 매도세가 거세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장 마감까지 조금 더 추후 나오는 뉴스들 보면서 에코프로의 주가 추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좀 봤고요. 두 번째 만나보시죠. 로봇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 내달 출격합니다. 오늘 이 소식에 뭐 로봇주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실 수가 있지만 네.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세계 5위이고 국내에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산이 지분을 이제 90%를 갖고 있고요. 네. 실적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영업은 손실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HTS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가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3년치를 봤는데 유감스럽게도 매출액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영업 손실이랑 단기 순손실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해 봤다고 하니까 어떤 공장 증설이나 사업 다각화,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외에도 F&B, 이제 푸드 앤 비버리지 사업도 추가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다각화랑 공장 증설 등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순손실이 좀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뉴스를 살펴보시면 어떤 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미국 자동화 기업인 핀치 오토메이션과 제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유럽이나 미국 다양한 법인을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6월달에 상장 이제 첫 발을 띄는 과정 속에서 로봇주들의 온기를 주고 있으니까 향후 로봇주들의 움직임 지켜보는 초입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내 상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6월에 어느 정도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6월 달에 하면은 통상적으로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네. 한 45일 정도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뭐 빠르면은 이제 9월이나 10월쯤으로 상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또 이제 또 유니콘 기업이 새로 또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이런 쪽에서도 이제 대장주라고 좀 불리면서 가장 또 많이 지표로 사용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관심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보면은 이제 국내 상장 업종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를 했을 때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 매출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2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 두산 로보틱스도 시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향후 2에서 3조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한국거래소 이제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시가총액으로 뭐 단독 요건으로 해서 상장할 수 있는 또 첫 사례로 올라와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를 한 번 더 끌어모을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로봇주 강세 보이는 이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실외 자율 이동 로봇들에 대한 이제 법안들이 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게끔 이 로봇이 뭐 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너야 된다, 아니면은 로봇이 뭐 적정 속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 인증 체계나 실외 로봇의 정의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세우는 기준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로봇들에 대한 관심도 또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울산 공장 또 2조 원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들어가는 로봇주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로봇들에 대한 시그널 그런 초석으로 또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들이 요 며칠부터 좀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랬고 SPG도 그랬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출격에 특히 그 시즌쯤 되면 로봇주들이 더 같이 부각을 받을까요? 아니면 자금이 진짜 대장이 왔으니까 뭐 SPG 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팔고 나는 두산 로보틱스로 갈래라고 하면서 그 수급의 손바뀜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선 좀 기술적 위치나 수급 등을 본다라면 이 추세가 좀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 눌림목은 확실히 만들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맥점 잡았고 21선이 61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수 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수 신호를 만든 수급의 주 원인이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몸값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나왔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주가 수익 비율로 좀 공평하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22년에 흑자로 전환된 뒤에 2023년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오히려 영업이익이랑 당기순 손실폭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비교를 하기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매출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액보다 한 3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한 6조 이상 줘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뷰가 있지만 사실 증권사에서 내놓는 뷰가 사실 상장하고 나서 맞는 경우가 부족한 경우가 10중 8구고 넘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6조까지 주긴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예비 심사 청구를 넣고 승인이 나서 이제 청약 일정이나 이제 뭐 이런 경쟁률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몸값을 기준해서 이제 뭐 이런 경쟁률이 산출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6조 정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적자 기업이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3조나 4조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청약 일정 나오면 경쟁률을 고려해서 청약은 좀 무조건 해보되 어떤 기대 수익률 이런 거 산출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거의 매주 로봇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로메카가 너무 또 한청처럼 들려오는데 전덕화 팀장이 지난주에도 아니다 나는 이제 한우물 파겠다 유로메카 외치고 가셨거든요. 네네. 그 마음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손현우 팀장은 혹시 로봇주 안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 사실 청약을 해도 몇 주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럼 이 열기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로봇주로 뭘 보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그 로봇도 좀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로봇도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좀 순환매가 돕니다. 사이클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에브리포처럼 로봇 섹터를 선도했던 종목들 그다음 그 뒤로는 이제 현대가 낙점한 기업, 네. 삼성이 낙점한 기업, LG가 낙점한 기업 그들이 오르고 나면은 이제 제야의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뭐 감속기 전통기업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어느 상황까지 가고 있는지.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도 아직 크게 시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이 낙점한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인탑스나 SPG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그들이 시세를 나올 때는 좀 매매를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저 로보티지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낙점한 종목들도 아직 큰 시세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보티지도 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물류 배송 로봇 서비스랑 그다음에 실내 자율주행 로봇인 직개미가 실제 일본 호텔에 보급됐기 때문에 그 실적이 조만간 올해 하반기 안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로보티즈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아직 뭐 분기 실적이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실제 보급되는 사례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 이내에 실적 개선이 전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로보티즈는 2대 주주가 LG 전자이고 전장 사업 관련해서는 LG의 포부가 대단하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직 뭐 충분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맥점을 잡진 않았지만 21선 위에 있고 최근 5개월 연속 기관 순매수한 다음에 오늘은 외인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지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은 로보티즈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주로 로보티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넘어가 보시죠.
IRA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CS 윈드가 오늘 장 정말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1분기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이제 당시 컨센서스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이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나왔다면서요. 굉장히 또 뜬금없게 네. 잘 나와준 모습입니다. 네, 보면은 사실 IRA 법안 또 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에 굉장히 또 세부 법안이 나오면서 당장은 좀 반영되기 어렵다. 2분기부터 반영될 거다 했는데 이 CS 윈드가 우리는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또 시장에서 기대감을 끌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3,505억 원이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46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YOY로 13%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면서 167% 정도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관심 끌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인의 이제 IRA 세부 법안에 들어가서 AMPC라고 하는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약 171억 원 수준으로 이 비용이 좀 적용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또 이제 이런 세액 공제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국내 이제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또 많은 이런 풍력 관련주들, 터빈들이 계속해서 물량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도 뭐 이제 성수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반영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IRA 효과가 1분기에는 반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있어 2분기, 3분기에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여기에 또 수주도 쏟아질 것이다. 온갖 증권가들이 CS윈드에 대한 실적 리뷰에서 호평을 다 넣었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 CS윈드를 믿어봐도 괜찮을지요. 전 오늘 리포트를 보고 제일 마음에 갔던 종목이 개인적으로 CS윈드였거든요.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좋게 봐주셨네요. 일단 기술적 위치나 수급을 봤을 때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이제 박스권 하나에서 몇 점 잡고 있고 외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제가 풍력이랑 태양광을 간혹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떤 좀 단가가 낮고 풍력은 좀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입을 하고자 했을 때 정책 좀 노이즈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인데 풍력주들은 실적이 좀 들쭉날쭉하는 모습이거든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쓸 땐 다행히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는 2022년 4, 4분기 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연간 실적 자체를 적자로 만들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 법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책 노이즈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정책 노이즈가 해소가 되고 있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CS 윈드 내부적으로는 뭐 제품 믹스의 변화나 숙련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수주를 다 커버하지 못했다, 이런 뷰가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런 정책 노이즈가 해소가 되면서 물량 확대가 지속될 경우에는 그 수혜를 좀 CS 윈드가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물론 어떤 미래에 어떤 지적적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CS 윈드 실적이 뭐 불투명할 것이다, 뭐 꾸준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확실하게 정책 노이즈가 사라지고 있는 부분은 실적 개선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증권사에서 꾸준한 리포트가 나와 있고, 이런 기반으로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 매도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뭐 기술적 위치나 수급은 나쁘지 않으니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되 실적이 우리 예상대로 나오는지는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도 실적을 진짜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워낙 들쑥날쑥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또 이런 매력적인 코멘트를 넣었습니다. 상장 이후 가장 화려한 이익 성장을 향후 10년간 이 CS윈드가 보여줄 것이다. 너무나 강하고 매력적인 멘트를 탁 썼기에 확신이 있나? 솔깃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CS윈드에 대한 전덕화 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수적으로 10년까지보다는 네. 6년 정도로까지만. 6년으로요? 왜냐면은요, 네. 2029년까지 이 세액 공제 AMPC가 좀 증가를 하고 30년부터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피크는 2029년이니까 한 6년 정도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면은 이제 IRA 법안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특히나 이제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량들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 결과에 따라서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세액 공제 금액들을 조정을 하겠다, 이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리스크보다는 좀 기회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이제 풍력 캐파를 약 5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제 IRA에 대한 이런 공제들도 세금 혜택 같은 경우에도 크면 클수록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CSE는 그 수혜를 또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좀 기회 요인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터스나 GE나 이런 기업들한테도 같이 한번 이런 기업들도 빠르게 증설을 하면서 이 CS 윈디의 캐파를 전부 다 100% 가동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뷰로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에 대해서 좋게 또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속에 현구간 6%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주 다 알아봤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에코프로의 낙폭은 7%까지 조금 더 크게 밀리고 있어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분봉에서 움직임이 반영이 됐고 여기에 에코프로비엠의 전 이동채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징역 2년 법정 구속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또 계속해서 나오자 투자자분들이 이제 뒤늦게 또 알고 매도에 동참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장중에만 상승과 하락폭이 변동폭이 10% 넘게 나타나고 있는 에코프로고요. 이로 인해 코스닥의 지수가 0.78% 하락으로 다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2시를 기점으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것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에코프로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감 OX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에코프로 이야기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